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사이에 리눅스의 특징, 그 다음은 리눅스의 단점, 다음은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 이렇게 세 가지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앞에 나오는 리눅스의 특징은 외부에서 리눅스를 바라봤을 때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은 말 그대로 리눅스 내부의 구현상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의 특징을 보면 다중사용자 다중처리를 한다. 그리고 완전히 공개된 커널뿐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는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도 다 소스가 공개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파일 시스템도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한다. 뛰어난 이식성을 가지고 있는데 뛰어난 이식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대부분이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어셈블리어가 있기는 한데 어셈블리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드웨어에 의존적으로 짜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약간 사용하지만 대부분 C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C 언어라는 것은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언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C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뛰어난 이식성을 지원한다. 그 밑에 부분은 차례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눅스의 단점을 보겠습니다. 리눅스의 단점은 윈도우스랑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가십니다. 기술 지원의 부족, 뭘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윈도우스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곳이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비용을 받고 제공했기 때문에 전화할 수 있죠. 리눅스에서는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전화할 곳이 대부분 없습니다. 어, 구글링해서 혼자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특정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것도 어떤 프린터나 웹캠 이런 것을 살 때 이것이 리눅스를 지원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사셔야 돼요. 만약에 자신이 데스크탑에다가 리눅스를 깔고 계시다면. 다음으로 사용자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라는 것은 위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따라붙는 단점입니다. 다음은 제목을 안 썼네요. 리눅스의 단점. 리눅스, 단점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리눅스의 기술적인 특징입니다. 기술적인 특징으로 계층적인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상 메모리를 사용한다. 지금 빨간색 이 부분들이 어, 중요하면서도 유닉스로부터 그대로 이어받은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장치를 파일화해서 사용한다. 어, 프린터다, 스크린이다, 이런 장치, 키보드다 하는 장치들을 파일처럼 가상화해서 사용을 하죠. 그리고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면서 중간에 스와핑을 해서 메모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을 가상 메모리라고 하고요. 동적 라이브러리를 지원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죠. 가상 콘솔이라는 것은 모니터가 한 개인데 거기에 화면이 여러 개인 것처럼 어, 터미널을 여러 개 열 수 있는 기술이죠. 파이프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 하나마다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프로그램의 표준 출력을 다른 프로그램의 표준 입력으로 넣는 기능이 파이프라인입니다. 리다이렉션은 조금 다르죠. 표준 입출력을 어, 실제 표준 입력, 실제 표준 출력 대신에 다른 장치로 하는 것입니다. 파일 내지는 프린터 이런 식으로 리다이렉션은 표준 입출력을 바꾸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1.2 리눅스 기초 들어가겠습니다. 리눅스 기초 안에는 리눅스의 철학과 리눅스의 역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리눅스의 역사 쪽에서는 최초에는 리눅스가 어떤 분야에 많이 사용되었고 근대로 오면서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어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는 먼저 리눅스의 철학이에요. 리눅스 커널은 첫 개발자인 리누스 토발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죠. 그런 이후에 이 특정 개발자들은 리누스 토발스가 선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한 소스를 메일로 전달하면 토발스가 판단해서 커널 공식 버전에 포함시켜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프레임워크가 또 갖춰지게 되었죠. 이후에 공개 소프트웨어들도 최초 개발자 중심으로 수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열린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제대로 된 소스를 구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나나 내가 속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소스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밖에서 하는 어떤 훌륭한 성숙된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제대로 된 소스들을 많이 봐야만 나도 발전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죠. 어, 잘하는 사람들이 짠 소스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보고 빨리 배울 수 있게 되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듯이 공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개발되고 안정이 되어서 이것을 공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상업용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할 때도 공동 개발 시에 이러한 툴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즉 리눅스가 개발되면서 OS 운영체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의 영역에서도 큰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라고 알아주세요. 다음으로 GNU와 FSF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약간 조각조각 떨어진 개념으로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의 그림으로 다시 연결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GNU가 무엇인가에만 집중해 주세요. GNU라는 것은 GNU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뜻은 GNU is not Unix가 GNU의 뜻이에요. 대기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안에 넣은 식으로 이름을 지었죠.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을 지어놓고 이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유닉스하고 호환이 되면서 더 강력한 운영체제를 만들 목적의 프로젝트인데 GNU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커널 파트가 아니고 커널 위에 얹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해주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NU에서 제공하는 이 유틸리티 겸 응용인 이 프로그램들을 커널에다가 얹어서 같이 커널하고 조금 구분이 안 되게 같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커널만 딱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러 가지 누구라도 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GNU에서 공동 개발해서 커널에 얹어서 배포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쉘 프로그램, 그리고 GCC, GNU C 컴파일러예요. 그 다음에 문서 편집기, X 윈도우 데스크탑 환경이라는 것은 GUI를 제공하는 데스크탑 환경입니다. 그럼 X 윈도우가 없다는 건 GUI가 없다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X 윈도우가 없으면 그냥 텍스트 모드에서 돌아가는 리눅스가 되어요.
GNU 타르. 타르는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많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 기본으로 제공되어야 하겠다라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런 것을 유틸리티성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GNU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리처드 스톨만이 주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다음, FSF도 역시 리처드 스톨만이 만들었습니다. 잘못 썼어요. 네. FSF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free라는 것은 무료의 의미보다는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라는 것이 없이 이런 거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의 자유냐 하면 프로그램을 내가 취득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소스를 취득해서 개작할 수 있고 내가 개작한 것을 재배포할 수 있고 개선하여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free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보장되는 이거를 어떤 저작권의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작권이 있다라고 할 때 카피라이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뜻으로 카피레프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주요 라이센스들을 볼 텐데요. 맨 먼저 나온 카피레프트는 라이센스의 이름은 아니고 어떤 라이센스가 발생하기 위한 개념이랄까 이념이랄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나왔어요. 저작권을 뜻하는 카피라이트의 목적을 반대로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주지 종속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카피레프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나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다. 카피레프트. 이것은 그런 개념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인 실제의 라이센스, 맨 마지막에 L이 라이센스예요.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 그래서 이것을 카피레프트를 실제 라이센스로 구현한 것이 GPL 라이센스입니다. GPL 라이센스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또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레프트를 실제로 구현한 라이센스이면서 자유 소프트웨어 제작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소프트웨어는 마음대로 가져다가 실행시키고 복제하고 개작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개작을 해서 사용한다면 그 개작한 소프트웨어도 소스까지 전부 GPL 라이센스로 다시 배포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의무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는 상업용,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받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불편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완화돼서 나온 것이 LGPL입니다. 맨 앞에 있는 L은 라이브러리예요. 왜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붙었냐 하면 이 라이센스의 특징을 봅시다. 있는 그대로 내가 취득한 그대로 사용 시에는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분을 수정했다라고 하면 GPL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수정한 부분의 소스까지 전부 LGPL 라이브러리로 다시 공개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거를 라이브러리 형태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앞에 L이라는 말을 붙여서 LGPL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LGPL 라이센스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라이브러리 형태로만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딱 묶어서 배포하면 그 배포한 그대로 갖다가 내가
나의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붙여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엄격한가요? GPL이 더 엄격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LGPL인 소스를 취득해서 그거를 수정해서 GPL로 배포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아요. 더 엄격한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GPL 라이브러리를 내가 소스를 취득해서 수정한 다음에 더, 덜 엄격한 LGPL로 바꿔서 배포한다라는 거는 안 됩니다. GPL이 가장 엄격하기 때문에 GPL 라이센스인 소스를 사용할 때는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내가 이거를 사용할 때 어떤 형태로 개작을 하던 사용을 하던 다시 GPL 라이센스의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점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BSD 라이센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MIT 라이센스라는 것은 BSD 라이센스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의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라이센스들은 다 소스를 공개하는 것들의 라이센스예요. 그런데 내가 소스를 공개하면서도 2차적 저작물이라는 거는 소스를 받아서 그것을 고쳤다는 얘기예요. 소스 레벨에서 소스를 수정해서 비공개 가능이라는 것은 상업용 소프트웨어에다가 쓰고 그 수정된 부분의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BSD 라이센스도 같아요. 아파치 라이센스도 BSD나 MIT하고 같아요. 다른 점은 비공개할 경우에 아파치 라이센스라고 포함을 시켜야 되고 아파치 재단에서 개발한 뭐뭐를 썼다라고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붙는 것이죠. MPL 라이센스는 2차적 저작물의 소스 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MPL 라이센스인 소스와 다른 소스를 결합했을 경우에는 MPL 코드만 공개를 하면 되고 결합된 다른 부분의 소스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이 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GPL은 그냥 불가능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도 다 필요 없고 독점 소프트웨어와 결합이라는 것은 상업용 소프트웨어 지불 받고 팔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있죠. 아파치에서는 비공개 가능한데 아파치임을 밝혀야 된다. BSD도 비공개 가능, MIT도 비공개 가능하다. MPL은 안 된다. 그렇지만 MPL인 그 부분만 공개 안 하는 것은 괜찮다. 35페이지 리눅스의 탄생 부분 나가겠습니다. 어, 유닉스 시스템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유닉스 시스템을 사야만 하잖아요. 독점 소프트웨어이니까. 그런데 네덜란드의 타넨바움 교수라는 사람이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운영체제를 유닉스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름을 미닉스라고 붙이고 제자들과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만 하게 했을 뿐 이 미닉스의 소스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에 다시 유감을 느낀 그의 제자 리누스 토발스가 또 다시 유닉스를 모방한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이 사람은 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세계 개발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어요. 이런 식으로 리누스 토발스가 리눅스의 커널을 개발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커널만 안 가지고 있고 기타 등등의 유닉스에서 돌아가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GNU 프로젝트의 프로그램들하고 서로 연계가 되면서 리눅스 배포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다음 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텐데 넘어가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미닉스라는 것은 공개 소프트웨어입니까? 독점 소프트웨어입니까?
이것은 소스를 공개 안 했다고 했어요. 독점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미닉스는 유닉스일까요? 리눅스일까요? 둘 다 아니죠. 유닉스를 흉내내서 만든 운영체제이고 리눅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닉스라는 것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봅시다.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운영체제가 안정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으나 독점 소프트웨어이죠. 그거에 반발해서 GNU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유닉스의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프리웨어만으로 만들어냅니다. 다만 여기에는 리눅스 그 운영체제 커널은 없었어요. 그래서 커널을 완성한 리누스 토발스의 것을 받아서 이름도 리눅스라고 짓고 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X 윈도우 시스템 아까 한번 나왔었죠. X 윈도우라는 것은 리눅스에게 GUI의 기능을 부여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어, 누구나 받아보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편리한 운영체제, 완성된 운영체제인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배포판이라는 거는 사용자에게 바로 제공될 일반 사용자에게 바로 제공될 수 있는 완성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GUI까지 다 갖춘. 그럼 여기에서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포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양하게 배포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습에 사용하는 CentOS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특히 이 배포판의 겉모양을 판가름하는 것은 X 윈도우의 종류인데요. X 윈도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나갈 텐데, X 윈도우라는 것은 안에 내용을 표출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출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대분류가 되어서 지금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어요. KDE 방식과 근원 방식이라는 겉모습을 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리눅스 커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을 KDE, 그놈 이렇게 두 가지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X 윈도우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보기에는 이거 많이 다른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원리를 알면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리눅스 커널의 버전 번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6페이지에 커널이라는 것은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이고 시스템이 부팅될 때 로드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주된 역할은 그냥 운영체제의 역할 그대로입니다. 하드웨어를 관리하면서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죠. 그럼 버전 번호는 이렇게 숫자, 점, 숫자, 점, 숫자 이렇게 세 단계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주 버전, 주된 기능이 바뀔 때 이 숫자가 바뀝니다. 3이죠. 지금 현재도 3인가 조금 이따가 볼 텐데 이렇게 몇십 년 된 리눅스가 주 버전 번호를 겨우 3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잘 안 바뀐다는 걸 의미하겠죠. 부 버전이라는 거는 주된 기능 아니고 부수적인 기능의 변화를 반영할 때 번호가 올라갑니다. 패치 레벨이라는 것은 기능상의 변화는 아니고 버그를 수정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럼 이 버전 번호를 확인하려면 이런 명령을 쳐보시면 돼요. uname-r 이렇게 하면 현재의 버전 번호가 나옵니다. 3.10.0이라고 나오네요. 예, 이렇게 CentOS 7인데 지금 3.1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리눅스 배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눅스의 배포판은 무엇인지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커널 플러스 GNU 프로젝트에서 생성한 라이브러리며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그리고 플러스 X 윈도우
프로그램 하면은 배포판이 된다라고 했고, 배포판은 개인도 누구나 자신의 배포판을 만들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다양하게 되고 또 그중에는 쓸모없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이 배포판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던가 배포하는 일은 이제는 별로 없고요. 대표적인 배포판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리눅스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리눅스, 커뮤니티의 리눅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약간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리눅스라는 거는 무료인데 공개이고, 그런데 기업의 리눅스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CentOS가 기업의 리눅스에 속했다는 건 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일 텐데라는 또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기업의 리눅스라는 것은 소스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리눅스이기 때문에. 다만 음,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사용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있죠.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레드햇 리눅스를 사용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지불을 한다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형식으로 이렇게 배포판을 좀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어떤 특정 기업에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레드햇이고요. 레드햇하고 기능상으로는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상으로는 같은데 다만 CentOS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OS가 아니라 그냥 다른 커뮤니티의 리눅스처럼 그냥 공개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CentOS를 사용하다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전화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구글링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 달라요. 수세, 우분투 이런 것들은 기업의 리눅스에 속합니다. 커뮤니티의 리눅스에는 데비안, 젠투 이렇게 써놨는데 우분투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배포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분투에 대해서는 여기 조금 작은 글씨로 부연 설명을 넣었는데요. 어, 고유한 데스크탑 환경인 유니티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따로 우분투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드햇, 데비안 이런 것들도 역시 배포판의 하나예요. 배포판의 하나인데 이것 둘이 대표를 하게 되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레드햇 계열의 배포판, 데비안 계열의 배포판들이 다수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레드햇은 센토스, 데비안은 우분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열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해 봅시다. 최초의 배포판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것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였고요. 그 다음에 슬랙웨어 계열의 또 배포판이 나왔는데 요거는 설치하기는 간단하지만 한번 설치하면 그거를 바꾸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각 계열마다 패키지를 어떻게 하면 새로 깔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패키지 관리하는 것이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패키지 관리 기법에 따라서 계열이 분리가 될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계열의 이름이고 그 계열 안에 대표적인 배포판들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 놓았습니다. 슬랙웨어 계열의 수세가 있고 데비안 계열의 우분투, 레드햇 계열의 센트OS예요. 우리는 지금 요거를 쓰고 있으니까 패키지 관리 기법을 공부할 때 이걸 쓰게 될 겁니다. RPM과 유물, 데비안 계열에서는 레드햇의 RPM 역할하는 게 DPKG, 윰 역할하는 게 APT예요. 요거는 그냥 용어만 한번 보고 나중에 실제로 사용할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패키지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명령어들이다, 프로그램들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포판의 계보를 다시 한번 봅시다. 패키지 관리 기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RPM 패키지 방식을 사용하는 게 레드햇, APT 패키지 방식을 사용하는 게 데비안이다. 수세 리눅스는 별개의 얘기다. 슬랙웨어도 마찬가지. 슬랙웨어 밑에 수세 리눅스 있었죠. 어, 네, 슬랙웨어의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치는 간단하지만 이런 패키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add, remove 하는 부분이 취약하다.